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한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1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경남 거제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웃한테도요.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이 쑥스러우셨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도 같이 가고 자식도 비슷한 때에 낳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던 친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달려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친구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웃겼던 기억들, 같이 울었던 날들, 고마웠던 순간들.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정을 보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영정 앞에서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어르신 안에서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참을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요. 그 전화가 그날 친구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식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예전엔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날은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곳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7살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근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하고 몸이 좀 나아지면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번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남편 몸이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떠나보내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어르신이 그 수첩을 보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수첩 이야기를 하셨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야? 딸이 말했습니다. 가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요. 혼자요. 버스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내리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다리가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리워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처마 끝을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딸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달력에 나중이라는 날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언제 가실 겁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십니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남매 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남매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억울하셨고 서운하셨고 분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왜 동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어르신이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위독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미운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같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재밌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동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딸깍.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산지 얼마 만인지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요. 20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데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설여지신다고요? 선뜻 그렇다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북 영천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그 자책이 평생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르신이 잘한 것들도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남편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컥울컥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소원을 비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어르신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웃으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자신이요? 그 질문이 어르신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할머니의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에 7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동안 진짜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반대로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80이십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오늘 4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기 시작하신 박말순 어르신, 혼자 불국사에 가셔서 드디어 왔구나 하신 김옥순 어르신, 20년 만에 형제집 초인종을 누르신 최수님 어르신, 팔순 생일날 밤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이말래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말래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6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전화도 하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오래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잘 살았어 한마디 하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기, 가보고 싶은 곳 지금 가기, 용서는 나를 위해 하기,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산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똑같이 70이 넘으셨는데 어떤 분은 눈이 반짝입니다. 걸음걸이에 힘이 있고 말씀하실 때 목소리에 온기가 있고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앉아 계신 것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표정이 가라앉아 있고 말씀이 없으시고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나이고 비슷한 환경인데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자식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눈이 반짝이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즐거워지는 12가지 비밀. 이 중에 단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1년 뒤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74살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처음 말씀드린 그 두 분 중 2번째에 가까우셨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던 분이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지십니다. 억지로 자보려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어나기도 뭐하셔서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십니다. 하얀 천장. 금이 하나 간 천장. 어르신은 그 금을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매일 그 천장을 봐오셨으니까요. 4년이 됐습니다. 자식들은 서울과 대전에 삽니다. 명절엔 오지요. 생일엔 전화가 오고요. 그런데 그 사이의 날들이 문제입니다. 365일 중에서 자식 목소리 듣는 날을 빼고 나면 남는 그 날들. 누가 채워줄 수도 없고 채워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날들. 그날 새벽에도 어르신은 천장을 보시다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 같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슴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메아리처럼요. 혹시 이런 새벽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은 떠졌는데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새벽을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새벽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는 그 새벽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은 같은 새벽을 감사로 시작하고 어떤 분은 무거움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의 삶을 무려 85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이 알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늙게 만드는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게 늙는가? 명예가 있는 사람이 더 평화롭게 마무리하는가? 85년 뒤에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부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것은 매일의 태도와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여는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작고 반복적인 것들이 쌓여서 노년의 빛깔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이다. 결국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박정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12가지 비밀을 하나씩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노년의 인생이 점점 더 즐거워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아침 첫 1시간을 바꾸세요. 충남 공주에 사시는 76살 이순덕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베개 옆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거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영상을 보고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몸은 일어났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 어딘가에서 싸운다는 뉴스, 아침부터 세상의 나쁜 소식들을 다 받아 마시는 것이죠. 이게 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염된 물을 한 컵 가득 들이켜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맑은 물이 필요한 그 시간에 탁한 것으로 하루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나면 하루가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뭔가 잃은 것 같아. 그러다 어느 날 그냥 한번 해보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서랍에 넣고 창문을 여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새가 울었고 아랫집 누군가가 골목을 쓸고 있었고 하늘이 어젯밤 사이에 파래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소리가 많은 곳이었나? 어르신이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의 아침이 바뀌었습니다. 눈을 뜨면 심호흡 3번, 미지근한 물 한 잔, 창문 열기, 딱 이 3가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하루의 첫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눈으로 받으면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게 하루 종일 마음의 바탕이 된다고요. 스마트폰 첫 화면의 자극이 아니라 자연의 빛으로 하루를 여는 것. 그게 그날의 마음 날씨를 결정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첫 1시간은 어떠셨나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매일 30분 걸으세요. 전북 군산에 사시는 78살 최병철 어르신은 은퇴 후 몇 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냥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다가 밥 드시고 또 소파로 돌아오는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릎이 뻐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시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근육이 줄었어요.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으시더래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근육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자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는 달릴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 몸도 꼭 이렇습니다.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그날부터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으셨습니다. 목적도 없이 동네를 빙빙. 그러다 어느 날 골목 어귀 꽃집 앞을 지나시는데 주인 아주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매일 지나가시던데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으시더래요. 내가 매일 여기를 지나갔구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봤구나. 걷는다는 게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걸으시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0% 낮고 우울감 발생률도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창한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오늘 오후에 딱 30분 동네 한 바퀴만 나가보세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장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경남 통영에 사시는 75살 오말순 어르신은 50대부터 우울감이 있으셨습니다. 별 이유도 없는데 그냥 가라앉는 느낌. 병원에 다니고 약도 드셔봤는데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으시더래요. 그러다 영양사 공부를 하던 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행복 호르몬의 90%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대. 어르신이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니 이런 거였습니다. 장과 뇌는 긴 신경 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뇌에게 신호를 보내고 뇌가 장에게 신호를 보내는 쌍방향 통로입니다. 마치 두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처럼요. 그 도로가 막히면 기분도 막히고 그 도로가 뚫리면 마음도 뚫리는 겁니다. 어르신이 딸의 말대로 한 달 동안 해보셨습니다. 된장찌개를 매일 챙기고 김치를 빠뜨리지 않고 인스턴트 대신 나물 한 가지를 더 올리고 한 달이 지나서 딸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희수야, 진짜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전보다 덜 무거우시더래요. 몸이 조금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따라서 조금 가벼워지시더래요. 우리가 평생 먹어온 된장찌개와 김치가 사실은 가장 과학적인 보약이었던 겁니다. 오늘 점심 밥상에 된장찌개 한 그릇 올려보시겠어요? 노년의 인생이 점점 더 즐거워지는 비밀 네 번째 비밀입니다. 잠은 뇌가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7살 정혜수 어르신은 몇 년째 새벽 2, 3시면 눈이 떠지셨습니다. 한 번 깨시면 다시 잠들기가 힘드시고 낮에는 늘 멍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그날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마치 밤새 청소부가 도시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것처럼요.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뇌에 찌꺼기가 쌓이고 그게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수면의 질이 낮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이 저녁 루틴을 바꿔보셨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방에는 작은 조명만 켜두는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니까 새벽에 깨시는 횟수가 줄었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머리가 예전보다 맑으시더래요. 여러분도 당장 오늘 밤 스마트폰을 1시간만 일찍 내려놓아 보세요. 그 1시간이 뇌를 살립니다. 5번째 비밀입니다. 사람이 보약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2살 김영숙 어르신은 몇 년 전에 모든 모임을 끊으셨습니다. 나가면 피곤하고 돈도 들고 막상 가서 앉아 계시면 왜인지 더 쓸쓸한 느낌이 드셨거든요. 그렇게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의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사람 만나시는 게 많이 줄었나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몸에 실제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에, 혈압에, 면역에.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몸이 아프는 겁니다. 외로움을 그냥 놔두는 것은 몸 안에 켜진 불씨를 그냥 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온몸을 태워버립니다.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집에 오셔서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동네 친구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냥 커피나 한잔 하자고요. 별 이유 없이요. 그날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수다를 떠시고 집에 오셨는데 그날 밤 오랜만에 제대로 주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털어놓으실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 그분이 계시면 이미 든든한 보약을 갖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6번째 비밀입니다. 머리가 녹슬지 않게 하세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9살 신동호 어르신은 65세 하모니카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악기냐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니까 하는 거지.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냅니다. 쓰는 만큼 잘한다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글을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뇌에 새로운 길을 냅니다. 신동호 어르신은 지금 매주 요양원 봉사를 다니십니다. 하모니카를 들고요. 연주를 하면 어르신들 눈이 촉촉해지신다고 합니다. 그 눈빛을 보실 때마다 어르신은 이런 생각을 하신답니다. 65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요. 잘하셔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고 싶으셨던 것 하나를 딱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7번째 비밀입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인천 부평에 사시는 73살 윤정옥 어르신은 카카오톡 단톡방 때문에 밤을 못 주무신 날이 있으셨습니다. 누구 아들은 의사가 됐다고, 누구 딸은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어르신의 아들은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날 밤 이불을 끌어안으시며 혼자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뭘 한 걸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의 카톡에 올라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좋은 장면만 올리는 거예요. 내 일상의 전부와 남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는 것은 내가 쓴 일기와 남이 쓴 자서전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기엔 힘들었던 날, 울었던 날, 아무것도 못한 날이 다 담겨 있죠. 그런데 자서전엔 가장 빛나는 날들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어르신은 지금 매일 밤 노트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쓰십니다.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빨래가 잘 말랐다.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쓰시다 보면 어느새 내 하루가 꽤 괜찮았다는 게 보이시더래요. 여러분도 오늘 밤 하루 중에 감사했던 순간 딱 3줄만 써보시겠어요? 8번째 노년에 행복해지는 비밀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오래된 상처를 아직도 가슴 안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풀지 못한 서운함, 억울하게 당하신 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전북 정읍에 사시는 78살 강복남 어르신은 30년 된 상처를 품고 사셨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명절에도 서로 어색합니다. 어르신은 그 일을 생각하실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억울함을 붙들고 계시는 동안 정작 상처를 받는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삶을 사는데 나만 혼자 그 시간 안에 갇혀 계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에 화를 내는 것과 같다. 돌부리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이고 다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어느 날 어르신이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못하신 말들을 거기에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셨던 것, 서운하셨던 것, 그리고 사실은 나도 미안했던 것까지. 1시간 넘게 쓰셨는데 쓰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드시더래요. 가슴에 있던 뭔가가 조금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50kg 돌덩이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하면 싸움이 되는데 쓰면 그냥 내 얘기가 되더라고. 후회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오늘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장에 딱 1페이지만 써보세요.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쓰고 덮으세요. 노년의 인생이 점점 더 즐거워지는 9번째 비밀입니다. 작은 목표 하나를 가지세요.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76살 홍재원 어르신은 은퇴 후에 이상하게 무기력하셨습니다. 아프지도 않으시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셔도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고 그냥 하루가 흘러가고 자고 일어나면 또 어제 같은 오늘이 기다리고 그러다 딸이 화분 하나를 사다 줬습니다. 아빠, 이거 물만 주면 돼? 어르신이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아침마다 화분을 들여다보시게 됐습니다. 물이 말랐나, 잎이 노랗게 되진 않았나. 그렇게 보름이 지났는데 새 잎이 하나 났습니다. 어르신이 그 새 잎을 보시고 혼자 웃으셨습니다. 어르신도 모르게요. 작은 목표가 주는 힘이 바로 이겁니다.
해냈다는 느낌, 내가 뭔가를 돌봤다는 느낌, 그게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화분에 물 주기, 손녀한테 문자 한 통,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편 보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 내일의 나를 위한 작은 약속을 정해보세요. 10번째 비밀입니다. 돈 걱정을 줄이는 통제감을 가지세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4살 배순자 어르신은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우셨습니다. 통장을 보면 불안하고 안 보면 더 불안하고 그 불안이 잠도 방해하고 입맛도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강의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막연한 불안은 숫자로 바꾸면 절반이 줄어든다고요. 어르신이 그날 집에 오셔서 처음으로 가계부를 쓰셨습니다. 이번 달에 뭘 얼마 쓰셨는지, 다음 달엔 뭐가 나가는지, 그걸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시더래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이 줄어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 내가 통제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두려웠던 거야. 돈의 많고 적음보다 내가 내 돈을 알고 있다는 느낌. 그 통제감이 불안을 절반으로 줄여드립니다. 지금 이번 달 지출을 대략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노년에 행복해지는 비밀 11번째 비밀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전남 목포에 사시는 76살 이춘자 어르신은 웃음 치료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솔직히 우습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으셔서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요. 어떤 웃음이든 웃으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통증이 줄고 면역력이 올라간다고요. 어르신이 반신반의하시면서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창피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진짜로 웃음이 나오시더래요. 당신 얼굴이 우스워서요.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한번 웃으십니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날 웃게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 웃어. 내가 먼저 웃어야지.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딱 한 번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12번째 비밀입니다. 노년에 즐거워지는 비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세요. 처음에 만났던 박정순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새벽 5시 반에 천장의 금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어제 같겠지 하시던 분이요.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오후에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요. 창가 자리에 앉으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스마트폰도 안 보시고 책도 안 읽으시고 그냥 창밖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구름이 움직이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나셨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도 처음엔 왜 우시는지 모르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런 거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해내야 하는 것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그게 그렇게 낯설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쓰셨나요?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나만을 위한 시간은요? 그 시간이 있기나 했나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오신 분에 대한 당연하고도 마땅한 보상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남도 아낄 수 없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산책이어도 좋고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시는 것이어도 좋고 아무도 없는 카페에 혼자 앉으시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단 죄책감 없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박정순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지시는 건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장을 보지 않으십니다. 눈을 뜨시면 창문을 여십니다. 경북 안동의 새벽 공기가 들어옵니다. 심호흡을 3번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십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그 한마디가 4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4년 전의 오늘도 어제 같겠지와 지금의 오늘도 살아있네.
말은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의 온도가 다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찾아와서 손을 잡아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여셨고 걸으시다가 꽃집 아주머니와 눈인사를 나누셨고 억울하셨던 마음을 일기에 처음으로 써내려 가셨고 혼자 카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보셨을 뿐입니다. 그 작고 조용한 것들이 하루씩 쌓여서 지금의 어르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이라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없다고 하실 겁니다. 자식 키우랴, 살림하랴, 부모 모시랴, 남편 챙기랴. 숨 돌릴 틈 없이 달려오셨는데 그 세월 동안 나에게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건네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세월을 버텨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십니다. 그 삶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저는 압니다.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조금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주십시오. 12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시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것 하나. 그것만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하나가 쌓이면 둘이 되고, 둘이 쌓이면 셋이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새벽에 천장을 보시던 그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12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분들과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카톡에 많이 보내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70세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좀 놀면서 인생을 즐기세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처음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평생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힘든 상황을 참아온 분들에게 쉬어도 된다는 말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1년, 2년이 지났을 때 이런 순간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자니 미안하고 그냥 누워있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순간 화들짝 놀라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쉬어도 된다는 말이 사실은 멈춰도 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멈추면 무너집니다. 그것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정말 위험합니다. 국내 보건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년층의 약 20에서 3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우 그 비율은 40%에 가깝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나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불편함과 소중한 것들과의 이별이 켜켜이 쌓이고 마음의 균형은 소리 없이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진정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혼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 속의 고통을 우리는 과연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한 무너짐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70세에서 75세 사이 이 5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 시기에 삶이 다시 살아나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차이가 절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식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혹시 하루가 지루하고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보다 웃는 일이 줄어든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그 해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70세는 노후의 봄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뿌리를 내리느냐가 80대, 90대의 폭풍을 버티게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건강 격차는 5년 이내에 뚜렷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몸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이 시기에 굳어집니다. 70세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분들은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인연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집안에서만 지내기 시작한 분들은 점점 고립이 깊어집니다. 마음가짐도 이 시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느냐, 그 습관이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이 중요합니다. 이 5년이 노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 인생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이명자 씨, 74살입니다. 이분은 이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왔다 갔다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명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오기를, 전화가 오기를, 좋은 날이 오기를. 바깥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을 켜는 것으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71가 됐습니다. 72이 됐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73이 됐습니다. 동네 슈퍼까지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74이 됐습니다. 계단이 무서워졌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그 4년 동안 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이에 좋은 날을 살 수 있는 몸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집안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같은 청주에 사는 박수님 씨, 75살입니다. 이분도 이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처음 3달은 이분도 힘들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날 아침, 이분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이웃집 담벼락에 빨간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꽃이 예쁘게 보이는 눈이 내게 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걸었습니다. 걷다가 복지관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화투를 배웠습니다. 화투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습니다. 71, 매주 복지관을 갔습니다. 72, 친구들과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73, 손자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75,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분의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같은 청주, 같은 나이, 같은 처지. 그런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신발을 신었는가, 신지 않았는가. 그 하나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만든다. 이명자 씨와 박수님 씨에게 일어난 일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반응 하나가
4년 뒤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과 무너지는 노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는 달릴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멈추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 몸도 꼭 이렇습니다.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멈추면 굳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 활동은 하루 20분 남짓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헬스장이 아닙니다. 마라톤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입니다. 그 20분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우울증을 막고 수면의 질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20분 동안 만나는 것들입니다. 담벼락의 꽃, 이웃의 얼굴, 계절의 냄새. 박수님 씨가 걷다가 멈춘 빨간 장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꽃 하나가 이분의 남은 5년을 바꿨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김분희 씨, 올해 73입니다. 이분도 걷기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분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꽃을 좋아했지만 꽃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밥상에 쓸 돈도 모자랐고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봄날 걷다가 꽃집 앞에 멈췄습니다. 노란 프리지어가 한 다발 놓여 있었습니다.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이분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5,000원짜리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산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꽂고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말했습니다. 그게 서러움이었는지 고마움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꽃이 너무 예뻐서 이걸 이제야 샀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이후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꽃을 삽니다. 5,000원짜리도 좋고 3,000원짜리도 좋습니다. 식탁 위에 꽃이 있는 아침이 전과 다릅니다. 꽃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이분에게는 지금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장미도 만나고 프리지어도 만나고 이웃도 만납니다. 그 만남들이 조금씩 쌓여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한 달을 바꾸고 그 한 달들이 모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40%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로 40%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처음 가는 곳이 낯설다고. 맞습니다. 처음은 낯섭니다. 그런데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처음 심을 때 흙이 딱딱합니다. 삽을 꽂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심고 나면 싹이 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꼭 이렇습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2번 가면 얼굴이 보입니다. 3번 가면 이름을 압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의 삶을 85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따뜻한 인간관계라고.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했습니다. 복지관이든 경로당이든 문화센터든 동네 공원이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괴테는 87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평생을 써온 작품의 마지막 장을 87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러나 그 방황이 곧 전진이다.
배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경험하는 그 순간 뇌가 살아납니다. 설렘이 생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정희 씨, 72살입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선생님입니다. 퇴직 후 반년이 지났을 때 옛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뭐 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이분은 잠깐 멈췄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 말이 이분에게 충격이었습니다. 30년을 교단에서 살았던 사람이 반년이 지난 뒤에 아무 답도 없다는 것이. 그날 밤 이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나중에 하자고 미뤄왔던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팔레트 앞에 앉았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설렘이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지금 이분은 매주 화요일 오전이 기다려집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말합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빠 보여요. 그 말이 이분에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바쁜 엄마. 퇴직 후 반년 동안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의 키를 내가 잡는 것입니다.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도 키를 잡은 사람이 방향을 정합니다. 순풍이 불어도 역풍이 불어도 키를 잡은 사람이 있어야 배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키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최봉수 씨, 78살입니다. 이분은 이른에 자식들이 이제 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부양할게요. 이분은 정말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75이 됐을 때 거울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78 어느 날 밤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남은 시간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하루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금씩 잃는 것이다. 최봉수 씨는 이른에 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자식이 부양해준다고 해서 내 삶의 키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 밥상을 내가 차리고 내 하루를 내가 시작하고 내 외출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빛나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5번째는 오늘 하루에서 작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박수님 씨가 담벼락 앞에서 멈췄던 그 빨간 장미, 김분희 씨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노란 프리지아, 그것이 이분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밥이 따뜻했다는 것, 오늘 하늘이 맑았다는 것, 오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 그 작은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안경 렌즈를 바꾸는 것처럼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가족과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하루의 작은 아름다움을 내가 먼저 알아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5가지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명자 씨와 박수님 씨에게 주어진 환경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습니다. 박정희 씨에게 퇴직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김분희 씨는 평생 꽃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3세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꽃을 샀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그분들이 됐습니다. 꽃은 내년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핍니다. 봄이 오면 재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핍니다. 여러분도 그 꽃들처럼 그냥 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그냥 활짝 피셔도 됩니다. 박수님 씨가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고 넓은 바다였습니다. 이분은 그 바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아침, 무릎이 시큰거리면서도 신발을 신던 그날, 담벼락 앞에서 빨간 장미를 보고 눈물을 흘리던 그날, 그날의 자신이 지금 제주 바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도 눈물이었고 지금도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살아있다는 안도였고 지금의 눈물은 잘 살아왔다는 감사였습니다. 이분은 창문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신발을 신길 잘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70이시라면 골든타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75이시라면 골든타임의 마지막에 서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박수님 씨는 70에 신발을 신었고 75에 제주도를 갔습니다. 5년이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 아침 신발을 신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걷다가 꽃을 보면 멈추십시오. 이웃을 만나면 인사하십시오. 복지관 앞을 지나거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으로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수채화여도 좋고 노래여도 좋고 꽃 한 다발을 사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5년을 만들고 그 5년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뒤로 물러선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온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묵묵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 서 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꽃 한 다발을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 내일 아침 신발을 신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바꿉니다.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고, 괴테가 증명했고, 정약용 선생이 당부했습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내일 시작하고 싶은 것 하나를 써주십시오. 그 한 줄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되고 여러분의 황금 노후를 위한 다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밝아지는 분,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분, 자식한테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날 저녁에는 이미 웃고 있는 분, 그분이 특별히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딘가 다릅니다. 표정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고 말 한마디가 다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일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영자 씨, 올해 68살입니다. 평범한 한국 어머니입니다. 25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시어머니 봉양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늘 나중에 하자고 미뤄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바빠서,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나중에, 그 나중이 어느새 68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등산 같이 가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어디로 등산 갈까?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그냥 엄마가 알아봐줘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컥하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 아들의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시간을 썼는데 이제 내 시간은 아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시간은 그냥 남는 것이고 남는 것이니까 아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봐 주면 되는 것이고.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영자 씨에게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서 영자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7가지 비밀.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부모가 행복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자식이 행복하다고. 내가 참아야 관계가 평화롭다고. 그런데 이것이 착각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옆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요. 왜냐고요?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도 진짜로 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웃는 것을 자식은 압니다. 엄마가 힘든데 괜찮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 느낌이 자식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자식이 연락을 줄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해집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어야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영자 씨는 그날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알아봐 달라고 한 등산 코스. 영자 씨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코스를 혼자 먼저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산에 갔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봤어. 여기 너무 좋더라. 같이 가자. 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혼자 가셨어요? 등산 다녀왔어. 대박. 다음 주에 같이 가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식이 따라옵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두 번째 비밀, 사랑과 희생을 구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를 없애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사랑이고, 내가 불편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너무 오래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한번 끊어진 고무줄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너무 희생하면 어느 순간 내가 끊어집니다. 더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끊어짐이 때로는 갑자기 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것,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영자 씨가 아들의 그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진 것이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너무 당겨온 고무줄이 거의 끊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브로니 에어는 오랜 기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본 호스피스 간호사입니다. 그분이 기록한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의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비밀, 편리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한 부모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불러도 오는 부모, 어떤 부탁도 들어주는 부모, 자신의 일정을 자식 일정에 맞춰 바꾸는 부모. 그 부모가 자식에게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어차피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 경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것도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난로를 생각해 보세요. 난로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탑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따뜻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너무 밀착하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관계가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항상 있는 것은 귀한 줄 모릅니다. 가끔 없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영자 씨는 그 뒤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오겠다고 하면 예전에는 토요일 아침부터 청소하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아들에게 말합니다. 일요일 점심에 와라. 처음에 아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바빠요. 그 말이 영자 씨에게는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내가 바빠도 된다는 것. 내 시간이 귀해도 된다는 것. 네 번째 비밀, 관계를 살리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것을, 얕은 관계를 많이 가진 것보다 깊은 관계 하나가 건강과 행복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런데 관계를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 상대가 보입니다. 상대가 보여야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는 72살의 김순덕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가서 문제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반겼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며느리가 조용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순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자주 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날이 되니까 며느리가 반겨줬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다려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었고 그리움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오래된 감정의 빚을 탕감하십시오. 사과받지 못한 것, 이제 내가 먼저 놓아드립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이말순 씨는 가을 오후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30대에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펼쳤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시어머니한테도 참고, 남편한테도 참고, 아이들한테도 참고, 돈을 아끼느라 혼자 부엌에서 묽은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나는 언제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문장 앞에서 말순 씨는 한참 멍하니 멈췄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겼습니다. 오늘 또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났다. 말순 씨는 그 문장에서 더 이상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락방 작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들고 살았을까? 일기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억울했던 기억들, 참았던 말들, 끝내 못다한 이야기들. 다락방 상자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이른이 됐는데 마음은 그 30대의 무게를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분노와 억울함을 반추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추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용서는 도덕적 선택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말순 씨는 그날 일기장을 버릴 것 봉투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에서 떠나보내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6번째 비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영자 씨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좋았던 것 3가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었다. 오후에 창가에 햇볕이 들었다.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공책에 쓰다 보니 하루가 생각보다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못 보고 지나쳤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심리학적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나쁜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10가지와 나쁜 일 1가지가 있으면 뇌는 나쁜 일 하나를 훨씬 더 크게 기억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들을 지나치고 나쁜 것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일기는 이 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매일 좋은 것을 찾는 연습을 하면 뇌가 점점 좋은 것을 먼저 보도록 바뀝니다. 안경 렌즈를 바꾸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7번째 비밀, 돈은 나의 행복을 위해 씁니다. 전남 나주에 사는 75세 오정임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학비, 결혼 비용, 집 마련 보태는 것까지. 자신은 한 번도 비싼 것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 한 벌도 세일 때 샀고 외식은 생일에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에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좋아하는 것을 하셔야 해요. 심장이 많이 지쳐 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 이제 어디에 쓰지? 평생 모아왔는데, 평생 아껴왔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자랐고, 남편은 먼저 갔고, 남은 것은 통장의 숫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꼈을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뤘을까? 그 나중이 이제 없다면 어쩌나?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오정임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전통 찻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제일 좋은 차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데 혼자 들어와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이 나왔을 때, 그 향기가 코끝에 닿았을 때 이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인데?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만든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결국 즐거움이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 진짜 삶이다. 이 두 말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 희생했던 세월, 무시받았던 순간들. 그것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남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즐거움.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영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봄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울었던 영자 씨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수채화 모임에 나갑니다. 젊을 때부터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항상 나중에 하자고 미뤘습니다. 이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아들 집 방문은 영자 씨가 원할 때 갑니다. 아들이 와달라고 해도 그날 다른 일정이 있으면 다른 날을 잡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이번 주 시간 있어요. 영자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왜, 보고 싶어? 아들이 말합니다. 네, 보고 싶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야 자식이 그 삶이 궁금해집니다. 이제는 자식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한 문장이 영자 씨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70세 이후 인생이 가벼워졌다고,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행복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내 행복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편리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경계가 있어야 소중해집니다. 넷째, 거리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관계를 살립니다. 다섯째, 오래된 감정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이미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곱째,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돈, 이 시간, 이 기회를 지금 나를 위해 쓰십시오. 이번 주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미뤄온 것 하나를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찻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좋고, 꽃집에서 화분 하나를 사는 것도 좋고, 오래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에 혼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한 가지를 써주십시오. 혹은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나도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이 지금 노년을 힘들게 사시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